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금년이 어마어마한 해인데 북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묻혀가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3.1운동 100주년 4월 10일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이 의미는 너무 의미가 큰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막 북미 정상회담하고 또 임시정부 수립 때 또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내가 작년 6개월 동안 금년 1년을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이번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제가 볼 때는 건국 100주년인데 그러면 이 100년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해왔던 거지만 다시, 예. 그리고 미래의 100년을 한번 계획을 하고 뭐 잔뜩 책이란 책은 다 사고 논문이란 논문은 다 읽고 했는데 뭐 사회적으로 별로 이슈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우리의 100년의 역사를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때 기획한 것도 아닌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미래의 평화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그 시점이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공공정책, 지방자치, 시민, 또 뭐 우리 같이 동참하신 해외의 여러 어떤 이런 나라와 도시의 사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년의 역사가 되는 거죠. 3.1운동 100년이고, 이 어떻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폭정이 시작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상해에 4월 10일 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던 이 임시정부가 항일 투쟁을 시작해서 1945년 8.15까지 가열차게 싸워왔으나 이게 우리들의 내부적 투쟁의 결과로 해방이 왔으면 좋은데, 미국을 비롯한 이런 연합군의 참여로 우리들의 항일 투쟁의 성과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소련 군정과 미 군정이 들어서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또 38선이 그어지는 8.15 해방이 아닌 진정한 해방이 돼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해방이 결국은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 지금 1919년 이 100년의 역사,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작년에 6개월 동안 하기도 하고 또 현장을 다니기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여의도에서, 왜 내가 몸담고 있는 정당과 다른 정당 간에 칼끝 이념 갈등이 있는가는 걸 뭐 그전에 그쪽을 몰랐던 거 아니, 이 역사 쭉 보면서 원인을 찾은 거야.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어떤 이념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뭐 이런 갈등을 풀기가 어렵겠구나.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중에 9번째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이 사태가 나오면서 촛불 시민 혁명이 제기될 때 그때 멘트가 뭐라고 나왔어요? 일부에서 3.1운동 이래 이렇게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무혈 시민혁명을 했던 사례는 없다. 그 이전에 굳이 기억하면 4.19가 있었고, 그죠? 시민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5.18 광주 항쟁이 있었고, 60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쵸? 대체로 우리가 알기로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고 민주 평화를 외쳤던. 그러나
이때만큼 많은 시민들이 촛불 시민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2의 3.1 촛불 시민혁명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한국의 근현대사예요. 이 8.15까지 일제 식민 통치 이전 이 역사 여기에 이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침탈해서 36년 동안 이름 뺏고 그죠? 나라 뺏고 모든 국가적 자산들 다 뺏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통치를 하려면 이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또 친일파들 키우고 고문하고 일본군 성노예 폐자해서 또 노동 착취하고 성 착취하고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국가적 강간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군에 의한. 그러니까 이 이후에 8.15 해방 이후에요. 8.15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못되고 잔인하고 아무튼 이 극악무도한 일은 이때 일제 때 배운 이 기술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고문, 그 다음에 이간, 그 다음 한국민은 저열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하는 거지, 갈등이다. 우리 뭐 사색당파. 전 세계에 그러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보기에 따라서 노론, 소론, 쭉 갈등이 있는 거죠. 입장이 적이죠. 근데 이건 계속 우리는, 파벌이다 말. 그러면서 이때 이 일제 식민 통치에 빌붙어 있었던 친일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곳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청산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련 군정이 들어서 버리고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하다가 하나만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한비아 씨가 말했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할 일은 마음속에 항상 세계지도를 그리라.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기만. 이 대한민국 크게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 재밌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것은 365일 중에 다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념 공세만 나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또 여의도에서 빨갱이다. 어떠다. 또 뭐 남북 정상회담. 그럼 그때서 여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건 큰 오산인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을 군을 보내든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북핵을 피하려다가 못 피하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여기를 못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래서 지금 계속 지구가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왜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독일 동서독처럼 통일이 될지 아니면 계속 위험스러운 갈등이 이어질지 어떻게 피어나가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평화통일 문제만 아니고도. 남북 문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 좀. 근데 여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슨 괴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살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여기는 미군정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 갈등이 생기다가 피난 가다가 우리 마누라는 북한에 남아버리고 나는 이리 오게 되고 우리 딸은 또 오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찾아갖고 평양 갔다고 하고 우리 아들놈은 나랑 따라오다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년부터 7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또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또 새로 가정을 꾸려서 살다가 또 다른 자식이 생겼고 근데 우리 마누라는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리고 나서 이산가족 딱 만났더니 우리 마누라는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고 나는 새로운 가정이 꾸려진 거고 딸은 엄마 닮은 딸 애는 늙을 대로 늙어가지고 쫄쫄 있는 저기가 돼가지고 빼빼해서 그냥 겨우겨우 있는데 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아내였던 사람은 우리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 올 때는 거기 어디 평양이든 고향이든 있었던 땅덩어리든 이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헤어졌으면 좋은데 이 둘이가 나눠져 갖고 어땠어요? 1950년에 여기 한국 전쟁 때는 서로 3년 동안 이쪽 집안을 싹 갈아 마셔버리고 여기서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미군이 가서 북폭을 때려버리고 소련군이 와서 때리고 인민군이 와서 쑥대밭을 공개 채용을 하고 여기서 또 국방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2019년에 만난 거예요. 여기 남측 북측인 겁니다. 가족들인 거예요. 이렇게 모인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미 헤어진 것만 해도 동서독하고 다른 거예요. 동서독은 분단이 돼서 따로 같이 한바탕 3년 동안 칼부림을 총부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처형당하고 몰사당하고 하는 것들을 양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더 많았냐, 누가 더 심했냐, 누가 더 강했냐. 여기서는 여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북한에서는 50년, 60년 동안 주체 사상을 가지고 저 미군 때문에 저 남조선 괴뢰 때문에 했다고 쭉 한 거 아니에요. 아편과 거지와 이게 득실거리고 미제의 식민지고 여기는 때려잡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반대로 저 김일성, 김정일 괴뢰 도당들 부자세습만 하고 완전히 자 그래갖고 모인 겁니다. 2019년에 남북 정상회담일 수도 있고 남북 장관급 회담일 수도 있고 남북 민간급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만나갖고 화해를 할 겁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자 그런데 또 이쪽 북쪽에서는 우리 아이들 말처럼 엄마가 아니라 아빠 굳이 통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고요. 왜 아빠는 쓸데없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타깝지만 유럽처럼 EU처럼 같은 나라들도 외국인들 와가지고 다민족으로 다국가로 가는데 굳이 단일민족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왕래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북한이라는 존재가 가만히를 안 놔두니까 조용히 보고 무시해버리자. 오바마가 저것들을 상종할 저기들이 아니까 냅둬버려. 그러는데 그럼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핵무기를 개발했다. 대량 살상무기를 했다. 난리를 뽀개면서 이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왜 중요하느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해방 55주년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100년이 뭐냐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에 북한 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찌그락짜그락 뭐 여당이 어떻고 다음 총선에서 누가 이기고 뭐 이것도 중요하나? 그건 뭐냐면 이 남북 끊어진 한민족이 이 끊어진 허리가 동강난 같은 가족끼리 왼수처럼 싸운 이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 이것 없이 우리 미래가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일제 식민통치 때 이 남북 분단을
계속 이용하는 세력들이 누군가요? 강대국들 아니겠어요? 일본이 식민 통치 내내 한 것처럼 일본이야말로 이게 분단돼 있어야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하면 또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가장 위협을 느낄 게 일본이지 않겠어요? 그럼 중국일 거고, 또 미국일 거고. 근데 현 상태에서는 통일로 무리하게 갔다가는 오히려 워낙 이질적이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작은 차이 가지고 거의 빨갱이냐 수구 꼴통이냐 왼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남과 북이 섞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서독이 통일돼 가지고 지금 25년이 넘는데 이제서 70% 80% 정도 단일적인 거를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큰 공멸로 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는 공교롭게도 조금 이따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영원히 이때의 이 굴곡으로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8.15 해방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서 이들 간에 또 한판 대회전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해야 되겠다. 우리가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남쪽을 적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판 세게 붙은 게 뭐야?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한국전쟁이. 이 한국전쟁은 단순히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간의 한국전쟁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모든 우리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게 뿌리는 일제 때 시작됐다가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보수와 진보, 북과 남, 이들 간에 큰 저기가.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이후에 뒤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박정희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니까 박정희 군부 쿠데타 이후로 38년 동안에 또 군사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암살당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38년 동안 이 정권을 들어선 거예요. 내가 이제 이때 이 공부를 하다가 놀란 게 이제 이 계산을 좀 해봤어요. 몇 년, 연도들을 한번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그리고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3대에 걸쳐서 부자 세습을 하는 거죠. 여기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게 50년대 중반에 이제 이 김일성도 완전히 반종파 투쟁이라고 해갖고 본인의 반대하는 박헌영서부터 모든 정책 반대 세력을 싹 정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뭐 북한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중도 개혁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일부에서 말하는 뭐 좌파다 뭐다 그건 무식한 이야기예요. 예. 정의당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정의당도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서구의 진보적인 운동에서 제대로 된 좌파라고 할 수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진보적인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좌우다 중도다 이렇게 나눌 때 민주당은 뭐 정의당은 스스로 진보 좌파로 분류되는 걸 그렇죠. 진보 정당이라고 하니까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세 가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이념적 공격으로 좌냐 여기서 이제 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죠. 막스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정당적 성격을 띈다. 또 친북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념적 굴레를 씌우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런 개념에서의 좌로 본다면은 정의당도 사회주의적이거나 친북적이거나 전혀 아닌 거죠. 사회민주주의적이거나 민주사회주의적이거나 이런 이유로 성격이 때문에 뭐 그건 내가 뭐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그걸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때 최초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중도적인 개혁정부. 굳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하면 중도적이면서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진보가 아니고, 그 전에 진보당이니 뭐니 이런 건도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하면서 또 유사일에 대통령, 두 사람의 대통령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팩트로만 이야기할게요. 내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당 색깔이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편들만 있는 데면은 더 흥분해서 할 이야기가 많으나 예? 그대로 팩트로 말하면 재밌는 상황이 생긴 재밌는 거예요. 예? 일제 36년, 그죠? 36년 동안에 예? 일본 놈들이 한국에 있는 인권, 민주, 평화, 독립 아주 씨를 말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일 세력들을 계속 원전한 거죠. 이게 36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여기는 독재를 말미하다가 4.19 때 쫓겨난단 말이죠. 망명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망명을 하죠, 망명.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왔다가 신복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때 쿠데타의 같은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이들이 38년을 너무 재밌죠? 36년 했다가 38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 맞나 보세요. 아무튼.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까지 하니까 15년인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10번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렇게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이렇게 쭉 보니까요. 88년이 얘가 친일이었거나 뭐 뒤에 친일 여부는 놔두고 논란이 되니까 아주 보수적이었거나 또는 군부 쿠데타에 정통성이 이게 88년인 거예요. 그리고 중도 개혁정부 15년 그 중에 2년 이제 지금이 100주년이니까 12년이죠. 그렇구나.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도 개혁정부가 힘들지? 어렵지? 잘 못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나 88년 동안 뿌리내린 기득적 구조가 있고 88년 동안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이전에는 해방 이전에는 친일적 15년 중에 12년이 지난 거죠. 지금 2년 이제 지나니까 88년과 12년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이면에는 지금 밑에서는 이런 이념적 갈등 아까 말했던 일제 한국 전쟁 남북 간의 분단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딱 봐보세요. 여의도를 바라보고 청와대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각 정당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다 나는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그렇구나. 이게 간단치가 않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 15년을 75년을 더해갖고 100년을 해갖고 여기를 뿌리치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 말했던 이 시스템, 이 남과 북, 이 분단 상황이 유지되는 한, 이 분단 상황이 유지되는 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겠어요? 통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는 한은 북, 빨갱이, 여기랑 연결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친북, 좌파, 빨갱이, 뿌리채 박멸시켜버리자라는 이 그룹이 아까 말했던 중도, 보수, 좌지, 보수, 진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대체로 30, 40, 30 이렇게들 많이 보죠?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선거 때마다
묻지마 정의당, 묻지마 민주당, 묻지마 한국당, 묻지마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쫙 이제 이 세력을 잡기. 그런데 이 보수의 여기 진보의 여기, 그죠? 여기 요 플러스가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나 흔히 극좌 극우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남북에서는 여기서는 극좌는 존재해요. 분명히 아주 통제 안 되는 아주 이 진보 내에서도 정의당도 그냥 뚜껑 열려버리는 이 그룹들이 몇 프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남과 북이 갈등이 되고 전쟁이 있으면서 조금 진보적인 극좌 쪽에 해당되는 쪽은 다 올라갔어요. 위로 많이. 몇 번의 선택권의 기회가 있었죠. 해방정국 때 남과 북이 보다가 나는 진보고 공산주의 쪽이 그중에서 그쪽으로 올라갔던 거 나는 아니다 하는 쪽은 대개는 이쪽으로는 중도 보수들이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이 이 30과 30 중에도 이 비율은 모르나 훨씬 여가 두텁다는 거죠. 네. 나중에 지금 요즘에 이들이 태극기니 또는 뭐 이렇게 많이 보수 내에서 영향력으로 나중에 이게 큰 부메랑으로 작용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 이 문제를 잘 정리해내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의당도 과거에 내부에서 북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큰 갈등이 있을 때 아픔을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 100년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인권 이렇게 갈 때 해법이 뭐냐? 아까 말했던 이 남과 북의 극단적 대결 상황을 많이 완화시켜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서 이 북의 극좌적인 친북적 성격들을 완화시켜내는 거고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또 일부의 아주 극우적인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면서 왕래하다가 자유롭게 EU처럼 나중에 국가연합 또는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공동체로 가서 통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3단계 통일 방안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리 가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과 북의 대결 상황 외에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극단적인 이들 중에서 중도의 시각을 키워내고 극좌적인 요소를 줄여내고 극우적인 요소를 하면서 이 여기 간의 어떤 타협적 논의들, 당연히 보수는 안보를, 성장을, 그죠? 당연히 진보는 평화를, 인권을, 분배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 진보와 보수 중도 간의 치열한 논쟁, 권력투쟁, 정책 논쟁을 했던 것 나라들의 공통점이 영국이고 프랑스고 미국이고 다 그렇게 해서 북유럽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정책 논쟁은 나쁠 게 없단 말이죠. 우리 문제로 공공정책을 다룬다. 지방 자치를 다룬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다룬다. 라고 할 때 노동정책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토론을 해보면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들과 토론을 하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을 해요. 이 패러다임에 익숙해서 내가 논의를 하면은 여러 그룹들하고 하죠. 정의당하고도 하고 한국당하고도 하고 또 민주당하고도 하고 민주당 내에도 또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또 일반 시민들 하면은 웃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논의를 하면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코가 있고. 그런데 논의를 하면 A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진보적이거나
B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보수적이거나, C라는 사람, 이 사람이 환경 전문가거나, D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기업인이거나, 또 E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노동자거나, F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면은요, 아주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안보가 왜 안 중요합니까? 북한의 대남 도발이 왜 안 중요하고 국방력의 강화가 왜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거 없이 무슨 평화가 있어요. 응? 그 외에 남과 북의 평화를 하고 결국 통일로 가자 말이야.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한미 정상 할 때도 보면은 그냥 2분 동안 이야기하고 지가 다 떠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중국은 중국대로 또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중화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는 자주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국가가 자기 전쟁이 났을 때 작전지휘권조차 없다. 이거 가짜. 그러면 어떻게? 빨갱이, 친북, 저 족보 훑어봐.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중요한 군사적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됩니까? 한미동맹으로 논의는 해야 되지만 주권국가로서 자기의 이런 군사적인 통제권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 자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제시대도 아니고 한국전쟁이 벌어질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논의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디 토론 가서도 저한테 지금 청문회 하면 다 그렇죠? 청문회 하면 뭘 물어봐요. 당신은 북한 인권 문제는, 연방제에 대해서는 또 통제권은 왜 답을 함부로? 그렇지. 나는 안 걸리죠. 절대로. 물어봐. 당신 이렇게 말하면 이걸로 공격을 아닌데, 그래요. 그런 거면은 안보하고 평화는 중요한 거고 작전지휘권은 빨리 와야 되는데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같이 협의는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시기는 같이 협의해 보시고요. 당신 당하고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웃으셨으나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일제 때 한국전쟁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 간에 중간이 설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회색인이라는 그 소설에서 이런 장면이 나요. 한국전쟁 때예요. 응? 한국전쟁 때 여러분 상상을 해서요. 자, 고지가 있어요. 여기 딱 고지가. 여기 이제 백마고지로 합시다. 백마고지가 있는데 여기에 정상에 온두막에 이제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는 국방군이, 오후에는 인민군이 계속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노인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창문, 창호지죠? 창호지를 뚫고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딱 오전, 오후, 막 낮에는 딱 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묻냐면, 너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이 이제 소설의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 편이 아닌데, 살 길은 뭐예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하면 무조건 죽죠. 무조건 죽지. 남과 북으로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회색인이라는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건 기억이 잘 안 나. 예. 광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지금. 민주당 편이세요? 한국당 편이세요? 정의당 편이세요? 진보세요? 중도세요? 보수세요? 이게 시각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진보적이더라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계속 이야기했던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는 거고, 분배를 통해야 성장이 박살나지 않고 함께 가는 거지 않겠어요? 응?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 같을 수가 없죠. 나하고 어떻게 같아요?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들하고 나하고 너무 다른데, 세대가 다른데,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복지 문제를 더 신경 쓰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당 출신의 우리 의원님이 가진 지역의 발전, 성장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죠? 정의당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듣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친여성 친화적인 도시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를 하고, 그죠? 지역 문제가 지금 지역 자치는 물론이고, 지방이 아주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거기에 지역 발전의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눌 거냔 말이에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여성도 지금 뭐 논쟁은 그렇게 여성 양성 평등을 하는데 막수주의적 시각도 있고 보수적 시각도 있으나 공직 내에서 진보와 보수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합의적 구조, 협의적 구조, 토론 구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날 한미 정상이 만났단 말이죠. 뭘로? 민족의 운명을 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상당수 일부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들에게 생존의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약속과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벌어지는 일대 대세계적 거의 세기적 담판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다 있어 왔던 거예요. 부시 때부터 때려버린다 하고 영변을 막 북핵 때려버리려고. 그런데 결국은 북한은 우리는 그냥 죽지 않는다. 생존의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니면 그냥 남쪽이든 한반도 주변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해서 한 치 앞도 못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논쟁이 뭐냐? 비핵화를.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의 동결, 불능화, 검증, 해체를 해야 되지만 지구상에는 남과 북 외에도 중국이 있었고 소련이 있었고 많은 사회주의권이 2분의 1을 차지했었죠. 지금은 이게 이제 무너져서 달라졌지만, 그랬을 때 한반도 전체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전술핵이라든가 해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비핵화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을 했죠. 지금 이 문제가 남아있는 쟁점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한국의 다수 부분들은 북한에게 동결, 북한에게 불능화, 북한에게 검증, 북한에게 해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주한미군의 전술핵, 주한미군의 해구산 등등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한국당만이 아니죠. 일부에서는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 이번 기회에.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게 유력한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이 주장을 해버린 거죠. 사실 만약에 이런 주장을 진보 쪽이나 누가 나 같은 사람이 했더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보수 진영 내에도 있죠. 또 진보나 또 약간 극좌 쪽에서는 나중에 통일되면 북이 핵 개발을 해놓으면은 그럼 접수해버리지 뭐. 그래서 통일되면은 왜 뭐 핵 불능화 하냐. 그냥 요거 접수해가지고 우리도 핵 강국 돼버리지. 그래야 그때는 미국이나 중국 웃는 거 보니까 조금 동의하는 사람 같은데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세계적으로 핵을 폐기해 가야 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좌든 우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회담을 이분했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분을 기자들하고 떠들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거든. 이면에도 있거든. 지금 한반도의 평화 문제,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반도에 핵이 없는 한반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변 핵을 폐기하는 것은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이번에 하노이 때도 여기까지는. 그 외에 미국에서는 핵을 개발해서 무기한 것을 미국으로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생화학 무기, 또 영변핵 외에도 북한 핵에 대해서 가지고 파악하는 이 모든 것을 동결시키고 불능화시키고 검증하고 해체해서 미국으로 갖다 주라. 이게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이 빅딜 원칙으로 지금 알려진 거예요.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갈 때만 해도 많은 언론이나 많은 쪽에서는 어디까지냐, 영변 핵 폐기까지냐, 아니면 핵을 동결하는 것까지냐, 불능화냐, 그리고 제재는 얼마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문을 사인할 걸로 알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모든 북한 핵의 과거, 현재, 미래 위험한 것들 다 정리를 해라. 자, 그러면 빠져있는 논의가 있는 거죠. 응? 그건 김정은하고 이제 담판을 북미 간에 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재를 하겠지만, 남아있는 건 이렇게 만난 이유는, 자, 이렇게 갈 때 동결을 하든 불능화를 하든 검증을 하든 해체하든, 예? 영변핵이든 영변핵 알 플러스 알파로 1, 2, 3, 4, 5, 6, 7, 8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뭐든 이거를 우리가 해 나갈 때 미국은 국제사회는 뭐를 해줄 거냐.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괄타결을 하겠는데, 그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노이 이후로는. 그때 논의됐던 것들이 대북 제재도 뭐 결의안 1, 2, 3, 4, 5, 6, 7, 8에서 이거를 시기 맞게끔 단계적으로 완화하자.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경협도 재개하자 했는데, 이게 국제적인 제재로 꽉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지금은 이것도 제재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은 이후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여의도만 보지 말고요. 여의도만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뭐가 벌어질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피라미드적 구조에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이익단체가 있고 시민이 있고,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남과 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갈 수 없는 또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 중국,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좀 더 적어도 한양대 공공정책 때문에 석사과정 정도는 나올 때는, 트럼프 정도가 움직일 때는 미국 내의 국내 정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응? 미국 내 국내 정치, 미국이 다음 중간, 다시 또 중간이 아니죠. 에? 대통령 선거로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오늘 또 총선으로 접어들고 있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노리려고 하고 있고, 하노이로 가기 전에 하노이에서 이 벌어질 때, 오늘은 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트럼프 탄핵의 관건이 되는 게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고, 트럼프가 다음 대선으로 가는데 이 북한 변수가 어떻게 되는 게 좋느냐. 1. 포괄 타결 되는 게 줄, 두 번째가 잠정 타결되는 게, 세 번째가 깨져버리고 아주 이 갈등 전쟁 구조로 가는 게 나은지, 네 번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게 트럼프 재선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왜?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에 김정은은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될까? 아니면 바이든이 될까?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총성 없는 국제적인 핵 잠재적 전쟁이 지금 워싱턴과 평양과 서울과 하노이와 동경과 북경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서 어저께 트럼프가 이 말했다더라, 김정은이가 이랬다더라, 악수를 2분 동안밖에 안 했다더라, 30분 동안 어땠다더라, 또 모인다더라, 이렇게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미국에서는 만약에 핵을 포기하게 되면 완전히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든 일괄적으로든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수교까지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하겠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 이 4, 5까지를 생각하고 간 거죠. 우리가 영변 핵을 포기를 하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반도 핵을 없애도록 하겠어. 이 핵을 없애게 되면 북한에게 90%까지를 없애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겠어. 그러니까 제재도 좀 풀어주고 남북 간에 하는 금강산 개성공단 여기는 문호를 좀 열어주고 연락사무소까지는 열고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갑시다. 나머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것, 또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나머지 북미 간에 남북 간에 핵 문제가 풀리면 갑시다라는 걸 알고 김정은이는 여유 있게 사인을 하고 갔던 거고 그게 북미 간에 나름대로 논의가 돼서 잘하면 사인될 거라고 갔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마지막 사인한 날 그 새벽 1시, 2시 때 미국에서는 시차를 달리하면서 트럼프가 탄핵이냐 아니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틀림없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북미 간에 이런 문제를 풀려고 타결을 시킬 거다. 응? 이렇게 되면 오기만 와봐라. 아무튼 그러면서 돌아간 트럼프는 폼페이오는 볼트는 전반적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런 입장이 지금은 일관됐다. 우리는 변함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알 길이 없는 거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고 막 협의를 했을 때 지금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응?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세게 말은 했으나 내심은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스몰 딜, 응? 이 미국의 국내 정치나 미국의 의회에 설득할 수 있는 영변 핵 플러스 알파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주면 미국으로서도 일정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스몰 딜 가능성을 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진짜 의중을 듣고 오라겠다 하니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결론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많은 공이 김정은한테 간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딱 제2의 두 번째 국무위원장 추대하면서 자기 측근들 하면서 원래 같으면 난리를 뽀갤 텐데 에? 저 제국주의 핵 강국 이제 끝이고 어쩌고 할 텐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는 오직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 조금만 잘 뭐가 풀리면 우리는 이 일이 갈 테니까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응? 그래서 저치해가지고 잘 좀 아니 이제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 예, 왜냐하면 다 두 카드를 들고 있을 거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올 때는 공개적으로 악수하고 만나고 합의문이 있지만 그 이면의 대화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갔을 때 메시지는 또 전달을 했을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난이 아니다. 미국 분위기가. 예전까지만 해도 좀 대충 이러면 뭐 될 줄 알았는데 미 의회고 언론이고 상황이 장난이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당신이 하노이에 내놨던 걸 보니까 영변 핵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리스트고 뭐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명료한 플랜을 제시하지만 어렵겠다. 이렇게 전달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선택이 또 1, 2, 3이 되겠죠. 이번에 트럼프 있을 때 좀 힘들어도 한반도 북한 핵 포기에 대한 충분한 리스트를 주고 단계별로 얻는 이런 형태로 강하게 갈 거냐. 아니면 트럼프가 다음번 대선에서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보아하니 심장까지 내주고 다 해준다 하더라도 초 쳤으니까 이제는 이걸로 정리하고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내고 다음 선거를 바라보는 쪽으로 시간 끌기 하자. 아니면 세 번째로는 뭐 잘 됐다 한 판 붙자. 또 한 번 뭐 전쟁 상황으로 가고 뭐 우리가 2판 4판
이럴 것도 없으니까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해서 한번 또 한번 판 한번 벌려보지. 이 논의를 여기서 하겠죠. 평양에서, 또 청와대에서, 워싱턴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맞물려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볼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이 한국민의 안전, 평화, 우리가 성적이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아이들 가족들의 생명과 이 일제부터 오는 지금까지 분단의 역사와 강대국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우리들의 이 비운의 운명을 극복하는데 어떤 길이 나은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가, 국회가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사람은 내 눈에는 1%밖에 안 보이고, 솔직히 말하면 0.1%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끼리 코 만지고, 귀 만지고, 밤에 보고, 새벽에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고, 또 자기가 있는 그 정당, 정치 세력 이런 데서 아주 알량한 정보 판단을 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판단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이 되니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이 한반도의 이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시민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거대한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그 영역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고, 진보는 진보대로, 중도는 중도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정의당 돌아가면 누가 막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정의당이 진보긴 하지만 국민과 함께 가면서 북한 문제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더 수권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라는 목소리를 낼 때, 야, 우리 진보당 내에도 저런 젊은 친구, 그럴 때 영 리더로 뜨는 거고, 한국당 내에서도 그냥 막 색깔로만 가면 이제 이만 집어치워라. 이제는 국민들이 식상된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가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태극기 부대로 애국당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여성들은 여성이 나서서 이 평화의 문제를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어떻든 1차적인 책임은 정부고 집권 여당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색깔론 이야기를 하든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도 극우가 아닌 하는 보수 쪽을 설득하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밖으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저 꼴통들, 수구들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